안녕하십니까. 뉴스코퍼레이션 사장 양규호입니다. 2022년 부동산 정책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정부와 학계, 경제계 등 귀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을 같이 준비해 주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님과 오늘 축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님,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제도 변화, 투자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최근 조정 단계에 들어선 부동산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짓누른 대출 규제와 높은 금리, 집값 고점 인식 등이 해소될 수 있는 뚜렷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건설 자재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윤곽을 잡고 개발 중심의 주택 공급을 실현하게 되면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부동산 정책 포럼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인에 선제 대비하면서 시장 안정화 해법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뤄질 주제가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 안정화 정책이 한국 사회 전반에 공유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모처럼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상화에 큰 물줄기는 이제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0일 날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새로운 이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6월 1일 지방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 정부의 또 책임자 새로운 일꾼들도 새로 뽑았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정부 수립 이래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도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대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시도도 해봤지만 그 시도들이 국민들에게 다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게 이제 펼쳐지는 시대에는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가 얻은 것과 또 잃은 것을 잘 반추해 보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또 시대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바른 방향을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한정된 그런 국토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정된 국토 자원 속에서 우리 도시를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우리 주택을 우리가 보유하고 또는 주택 주거 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향유하면서 국민들 생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키고 바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을 상당히 혼란시킴을 넘어서 절망에 아주 혼돈까지 가져간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바로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 주셨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 아주 엄중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올바른 방향과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소중한 논의를 하는 아주 자리가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언론으로서 또 아시아 세계를
정말 통해서도 정말 가장 정도 언론을 가고 있는 아주 뉴스 코퍼레이션이 오늘 아주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예, 오늘 특히 양규현 우리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아주 뉴스 코퍼레이션 관계자 여러분들께 중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이원재 우리 국토부 1차관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원재 우리 차관이야말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산 역사입니다. 예, 제가 처음 공직생활 시작한 91년도 일기 신도시가 한참 이제 기획됐고 이제 착공이 돼서 건설할 무렵에 제 첫 그 국토 당시 건설부에서 첫 보직이 일기 신도시 분당 산본 중동 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그 일기 신도시 백서도 제가 만든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미 우리 이원재 차관님 저하고 대학 동기지만 우리 당시 건설부의 선배로서 당시 일기 신도시 정책 기획서부터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그야말로 명과 암을 다 지켜보고 직접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 1기 조각에서 바로 국토교통부의 1차관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입각을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리고 특별히 이종혁 우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장님 또 함께 해주셨고요. 또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종식 부회장님 귀한 걸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특별히 이렇게 참여하시는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분야의 최고의 우리 권위자들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예, 권대중 우리 자장님, 교수님,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의 최고봉이신데 저분들의 주장이 한때는 무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그 외면 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우리 올바른 이런 전문가의 고언이 조언이 정책에 잘 반영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많은 이 부동산 최고 전문가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을 통해서 그동안에 왜곡된 부동산 정책이 바로잡히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더 이상 주택이 이런 고통의 그런 공간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주고 정말 편안함, 행복을 주는 공간이 되고 또 국민들의 정상적인 또 자산으로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작동되는 그 시장 원리와 또 우리 국민들의 땀 흘린 곳에 결실이 있고 또 아쉬운 곳에 이 편안함을 주는 우리 정상적인 주거 문화 정착되고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주택 정책이 정말 제대로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축사와 인사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기획하신 모든 일 올 한 해 멋지게 결실을 거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코로나도 이제 극복 단계와 있습니다. 건강하고 알찬 2022년 이민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재입니다. 아까 송석준 의원님께서 또 저와 같이 또 국토부에서 일한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굉장히 또 책임감과 또 무거운 그 부담감을 좀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아주 뉴스 코퍼레이션에서 주최하는 2022년 부동산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 양규현 사장님과 또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자리를 빛내주신 또 송석준 의원님, 또 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협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우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또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우리 시장의 불안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정하고 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 원리에 입각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엊그저께 2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그리고 부동산 정상화 과제 그리고 분양가 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는 8월에 임대차법 시행이 2년이 됩니다. 이를 앞두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된 이후에 전셋값 상승 부담이 큰 임차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전월세 공급을 늘리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는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특히 정비 사업의 경우에 여러 가지 필수적인 비용들도 반영되지 못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해서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에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토부에서는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공급 계획을 현재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전문가로 해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주택공급의 전 과정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걷어내고 또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다양한 공급 방법을 현재 토론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또 건전한 중산층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주거 방안, 안정 방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이라든지 문화, 또 일자리 등 주거 환경까지 고려한 이러한 공급의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이 하나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에서도 빈틈없이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질적 혁신과 또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차별과 배제가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주거 급여 등의 기존에 있는 정책들도 더욱 내실화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꼼꼼하게 챙겨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물가 상승 등의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러한 자리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과 또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제안이 되고 또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은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앞으로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같은 이 귀중한 토론회 장을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부동산 정책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지는 2022년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 신문으로서
언론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계신 양규현 아주 뉴스코퍼레이션 사장님을 비롯한 아주경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부동산 발전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 우리 그 송석준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하고는 제가 몇 차례 뵈면서 국토부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또 부동산 전문가로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지식과 또 역량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그리고 이원재 국토부 통부 1차관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으며 현재까지도 한치 앞을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오늘 포럼은 시의적으로 매우 적절한 행사로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 중개업계는 임대차 3법 도입과 더불어 이전 정부의 28차례에 거친 잇따른 부동산 정책 발표와 실패의 반복으로 생존권 위협을 느끼고 있는 참담한 수준에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5월 한 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1,594건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보면 4,901건이었습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불과한 현재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금리 불안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로 침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매물이 있어도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 괴리감은 줄지 않고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사상 처음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앞지르고 있고 금리에 수행하는 전월세 전환율 상승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 거래량의 극단적인 감소가 단순히 업계의 불황에 그치는 것이 아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리와 물가 상승 현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재론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개최되는 본 행사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가격 안정 그리고 국가 경제 회복이라는 일거양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축사를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아주 뉴스 코퍼레이션 양규현 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까지 이슈였던 국내의 부동산 시장이 올해에 들어와서는 안정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주장도 함께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의 제목은 연배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만한 그 옛날 노래에서 가져왔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노래를 아실 겁니다. 자, 그 노래에서 가져온 제목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파트지만 실제 할 내용은 1번과 2번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나 말이 빠르거나 학원 강의하듯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시간이 남는 것이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참고 파트를 넣어서 3번 항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 항목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서 불러주신 분들께 제가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다룰 페이지는 1번 파트와 2번 파트의 10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의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작년 중반쯤에는 정부 당국에서 대국민 담화도 하셨습니다. 향후에 경제 위기 같은 것이 재발을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얼마만큼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 뭐 집을 덜 사셔달라 이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가을에 들어서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서 정부 쪽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갈수록 내년부터는 DSR 규제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대출을 지금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갔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작년 중하반기의 일이었는데 지금이 6월 달이니까 따지고 보면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시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간의 부동산 광풍이 이제서야 수그러들었다, 이런 표현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안정되었다는 분들의 논거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어떤 지표나 수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즉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보다 더 둔화되었다던가 매수 수요가 감소했을 거다, 뭐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이유들이죠. 그리고 올해에 들어서는 전보다 좀 매물이 증가했다. 그런데 시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일부 지역의 거래 사례를 가져오면서 실거래가가 보합이라던가 하락이라던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발생하는 미분양, 특히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분양들 있죠. 한 동짜리, 두 동짜리, 뭐 외진 곳에 아주 세대수가 작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분양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서울 부동산은 하락이다. 이런 것들이 안정되었다는 사람들의 논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씩 더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안정보다는 거래 자체가 억눌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들 아시는 대출 규제입니다. 작년하고 올해의 대출이 좀 더 어려워지면서 청년이 뭐 어떻게 돈을 빌리냐 이런 말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선 여전히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건수는 뭐 종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거래 건수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량의 증감을 근거로 해서 이제 다시 하락의 변곡점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매매량의 증감은 현재로서는 지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최근 5년 정도를 되짚어 보더라도 매매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고 매매량이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논리가 들어맞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한국 사회에 만들어진 가장 큰 인식의 변화, 즉 문화의 변화는 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게 실수요냐 가수요냐라는 것을 종전에는 좀 더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조금 지금에 와서는 조금 구별이 어려워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혼부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신혼부부들은 결혼을 하면 뭐 빨리 집 살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러기보단 전세를 좀 살아보다가 어디가 제일 좋은지 돈도 좀 더 모으고 해서 집을 사는 것이 괜찮다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들 또는 결혼하지 않은 독신 청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력되면 일단 집 사놓고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그것이 청약이든 기존 주택의 매입이든 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문화가 갑자기 6개월도 안 돼서 혹은 다음 몇 년 사이에 다시 되돌아가거나 바뀔 것이냐.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실제로 안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만 보고 현황만 본다면은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안정 상황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수요 억제를 통해서 안정되어 보이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변동을 없애는 방법, 즉 가격의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 변화를 없애는 방법은 제일 간단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즉 손바뀜이 없다면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고 있는 대출 규제나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유의 규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황이 자연스러운 안정이라고 한다면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 쪽에 있어서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시장 상황을 판단하면서 완급 조절하겠다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실제로 몇 개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선거 기간에는 대출만이 아니라 많은 사안들이 한 번에 완화되거나 뭐 해제되는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출 규제가 한 번에 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이란 식으로 대출 규제의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정책 방향에서 완급 조절을 하겠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대출이 완화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순차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우선 청년들 대상으로 생애 최초 대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해하면 정책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시장이 안정되었다면 한 번에 완화하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조용히 연장했습니다. 6월 16일에요. 그렇지만 저 6월 16일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던 그 당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날에 별다른 보도자료도 만들지 않고 조용히 연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안정되었다면 조용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겠죠. 중앙부처의 주정심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뭐 조정지역, 뭐 투기 과열지구 이런 것들 얼마나 해제할 것이냐, 각 지자체들은 해제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게 다루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대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대구에서 왜 집값이 크게 타고 올라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이미 여기저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의 구도심 쪽에 정비사업장이 많이 벌려져서 일단 공급이 많다. 그래서 가격이 타고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정부가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지난 지금 시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해당 지역의 집값은 잡을 수 있다, 하락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대구입니다. 공급 얘기가 늘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책을 다루는 위치에 있다면은 저는 대구를 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사례를 남겨둠으로써 주택 공급을 꾸준히 하면 저렇게 안정 효과가 난다라는 대표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구라는 이름 자체도 일반인들이 다 아는 이름이기 때문에 어디 좀 잘 알려지지 못한 지역들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조정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공사비 상승 요인들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재가격 뭐 등등등 있죠. 최근 2년 동안 꾸준히 제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바로 며칠 전에 발표된 내용을 기초로 하면 그 내용 자체도 뭐 이것저것 분양가에 반영될 여지는 모두 열어두었지만 뭐 일각에서는 최대 4% 정도의 분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시장이 안정되었다면 분양가도 마음대로 책정하게 해주고 책정된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 자연스럽게 미분양이 나는 것이고 적정하다면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점진적인 접근을 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도 많지는 않지만 계속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완정도 볼 수 있겠지만 인위적인 억제다라는 시각도 병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작은 요인이 발생을 하면, 즉 일종의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발생을 하면 시장 분위기가 출렁입니다. 올해의 사례만 해도 간단하게 보입니다. 대선 직전에 서울시에서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발표됐을 때 뭐 관련 법령이나 어떤 것이 함께 굳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저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
최고 층수가 완화되는 곳이 어딘지, 한강변의 어느 단지가 가장 수혜를 받은 것인지 분석이 이어지고 해당 단지들의 호가가 상승했습니다. 일기 신도시도 맥락은 같습니다. 선거 이후에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 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언급이 조금 더 나올 때마다 호가부터 올랐습니다. 즉 이 얘기는 시장이 안정됐다고 한다면 굳이 어떤 호재든 뭐가 나오더라도 살짝의 변동만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자체는 지금도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인프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진행되던 사업들, 정비 사업, 도시재생 이런 것들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이어가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을 보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해 왔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은 지난 5년 동안에 부각이 된 거지만 실질적인 서울시의 사업 진행 내용은 보존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 시장님에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내용들은 이분이 예전에 크게 진행했던 사안들이 정비사업이었습니다. 뉴타운이라고 불렸던. 당연히 이런 걸 하겠구나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진행되던 보존 중심의 사업들, 즉 이름을 좀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 집수리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 쪽의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쪽 사업이 축소되기보다는 좀 더 확장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도 필요한 내용이지만 그것이 어려운 지역의 한정에서는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을 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올해에도 시끄러웠던 내용 중에 하나는 GTX로 대표되는 광역교통망 체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최근에 이쪽에 관련해서 평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주요 도심에서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바뀌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즉 체계상으로는 권역이 다른 지역도 서로 광역철도를 놓아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굳이 이번 정부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해당 지역에 한정해서는 부동산 가격과 시장의 기대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끄러웠던 분양가 상한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제가 그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파트를 좀 길게 적었을 뿐입니다. 자,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원하는 대로 올려준다면 새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에 완급을 두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락 내용입니다. 하락, 보합, 조정 이런 내용들이죠. 지금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한 2010년 전후 그 직전에 나왔던 하락론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위기론의 핵심 트리거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고 지금도 역시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자, 금리가 인상되는데 그거 왜 인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예상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인플레이션은 결국 실물 자산의 가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상관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값이 하락하는 양상이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극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수요가 높은 지역, 선호가 높은 지역은 가격이 오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것입니다. 이건 저희 한국뿐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맞아서 국가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곳들을 보더라도 부유층이 살고 있는 좋은 지역들의 가격은 그렇게 폭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공급 부족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설 생산품은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때문에 정부가 100만 호든 200만 호든 300만 호든 제시하더라도 이러한 주택 공급이 단기에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2, 3년간을 보더라도 서울에서 가장 많이 공급된 주택의 유형은 신축 빌라나 한 동짜리 주거 건물입니다. 15층 이런 것들. 그리고 싸고 좋은 집이 있더라도 개개인 생활 범위 안에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라고 하는 것도 주택 수요가 많은 부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천 끝쪽이나 그러니까 더 집을 지을 택지가 있는 곳들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런 주택들이 서울 수요를 흡수할 것이다 라고 예단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가 있고 즉각적인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은 아무래도 지역 가치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뿐이 아니라 바로 이전 정부에서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을 실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었는데도 그 지역에 도시재생 무슨 뭘 하겠다라고 하고 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 조사를 하러 나왔다라는 소문이 도는 것만으로도 호가가 일부 상승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인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더 현실화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에는 점차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지표와 매매가격의 하락 징조에 대한 논쟁입니다. 지금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같이 갖고 나오시는 것이 서프라임 이후를 말씀하십니다. 2009년, 10년 이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 그때도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것이다 라는 예단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단순하게 객관적인 지표들만 보는 것은 시장 전망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량의 증감이 지금 시장 전망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까? 매매량 증감을 보는 것과 동시에 왜 이 시기에는 이런 증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성 분석이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난 서프라임 이후에 잠시 주택가격과 임대가격이 붙어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왜 그랬나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나름 그 당시에는 한국 사회에서 참신했던 부동산 폭락론이 우리 사회의 대세였던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폭락할 거니까 집 사면 안 되고 집 팔고 전세 가야 한다. 그랬던 시기가 지금 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저는 높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분위기이기 때문에 2010년 전후의 상황이 지금으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하락과 더 나아가면 폭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결국 어느 쪽을 믿느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시장을 분석해서 즉 집이 없는 일반인이 시장을 분석해서 저점을 잡고 그때 매수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왜냐하면 다음이 이겁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반기 이제 바뀌는 제도 부분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내 집 마련 전략과 관련된 얘기도 다루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 시장에 대한 좀 배경 지식들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제도 변화 부분들을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1970년대에 그 인플레이션 시기와 금리 인상 시기가 맞물렸던 심지어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까지 같이 왔던 그 시기에 이제 자산분들의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분석하려고 보니 이미 도이체
뱅크라는 곳에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연평균 1970년부터 80년 사이입니다. 연평균 명목 수익률로 보면 한 10%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물가 상승폭이 10%를 넘나들 때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익률은 1.3%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그 물가를 고려하고 수익률을 봤을 때 사실은 뭐 상승은 했습니다. 연평균으로 봤을 때. 다만 여기서의 그 고금리, 그때 당시에 10%를 넘나들던 고금리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신 분들이 존재하겠죠. 다만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대출을 안 받으셨을 뿐이니 이 정도 수익률은 연평균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이 시기에 이런 이제 그 증권가 쪽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석유나 실물 자산에 해당되는 뭐 밀이나 니켈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 수익률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수급 문제입니다. 제때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이 물량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국내 이제 주택 공급량이 정말 풍부하게 되고 있냐 하는 부분인데 그걸 또 이제 한국은행에서 5월 정도에 발표를 합니다. OECD 그 국가들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가주택 보유 비중이 하위권에 위치하고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봤을 때는 OECD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에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공급량이 많은 나라는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이제 주택 보급률 현황들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오는 12년 정도 사이에 86%에 이르렀던 주택 보급률은 2007년에 100%를 초과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기 신도시 뭐 이런 공급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일단 이때 2007년에 100%를 초과하고 2020년 그 통계청에 가시면 2020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104% 수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95년부터 2007년까지 약 14%포인트 끌어올려진 주택 보급률이 그 비슷한 시기죠. 한 13년 정도의 시기 동안 4%포인트 정도만 끌어올려집니다. 심지어 2019년 대비 1%포인트 하락하죠. 이 경우는 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냐 하면 예전엔 택지 중심으로 개발을 했다면 지금은 멸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양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구수 분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시면 현재 그 평균 대비 주택 공급이,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좀 낮은 지역들은 일단 서울이 최하단에 위치하고요. 그 외에 수도권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요. 뭐 인천, 그리고 대전, 대구까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 보급률을 보실 때 사실은 허수가 좀 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와 관련된 뭐 굳이 이제 양질의 주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질의 주택을 근거했을 때는 아파트 보급률은 한 60%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보급률 수치에는 다가구 주택이 호수별로 따로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104%에 해당되는 수치는 이 세종시 사례만 보더라도 이 주택 보급률이 한 107% 수준이었습니다만 우리가 2019년에 굉장히 폭등하는 결과들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104%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한 10%포인트 정도는 더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10%포인트 정도를 끌어올리려면 어느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냐면 200만 채 정도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50만 호의 지금 현 정부의 공급 계획은 나름 일리가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우리가 이제 공급량에 대한 부분은 200만 호 공급 계획을 25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럼 수요가 받쳐줄 거냐? 보시면 통계청에 가시면
수도권 인구가 2017년경에 2,550만 명 수준이고요. 이게 2035년이 되면 2,643명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2047년이 되면 2,524명으로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지방은 물론 인구가 줄죠. 다만 우리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인구수로 보지 않습니다. 가구수로 보죠. 그래서 가구수로 보시면 2021년 현재 전국은 2천만 가구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1,000만 가구죠. 그리고 이게 2047년이 되면 전국은 2,200만 가구가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1,100만 가구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200만 가구가 더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주택 공급량이 200만에서 300만 채 정도는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구 수가 둔화되면서 거기서 증가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멸실도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현황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920만 가구 정도 해당되는 무주택 가구가 있습니다. 그걸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주택 마련을 위한 가장 높은 수요층 30대에서 50대 사이가 534만 가구 정도가 무주택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460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OECD 선진국 수준의 주택 보유율을 60% 후반까지 끌어올리려면 10%포인트 정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단순 계산해도 200만 채 정도는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 주택, 주된 수요층 중에 무주택 가구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중에 자산과 소득이 되시는 분들을 고려하면 10에서 한 30% 정도는 해당이 되겠죠. 그분들만 고려해도 최소 100에서 150만 채는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냐 보면 2015년부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 공급량과 관련된 6가지 데이터입니다. 인허가부터 멸실까지.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쭉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인식 하에 전 정부에서 인허가 받은 물량들의 공급량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제 분양이 제때 안 되는 현실을 직면하죠. 그리고 2021년에 그 55만 채 수준으로 단기간 올라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올라왔던 수치가 쭉쭉 우상향해서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4월까지 인허가 물량은 수도권은 30% 급감,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착공 물량도 30% 급감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반짝 올라왔던 인허가 물량은 2022년에 내려올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 이제 신축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기존 주택 시장의 매물량도 중요하죠. 다행히 요새는 기존 매물량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매물량과 관련해서 허위 매물과 관련된 과태료가 부과되던 시기 이후부터의 물량을 보면 사실 지금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전국에 42만 채 정도의 아파트 매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 기준으로 삼는 부분들이 몇 년 안 됩니다만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죠. 수도권 쪽에서는 20만 채 정도의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시장의 신축 공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에 있는 매물을 가지고. 새 정부에서 25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시면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거기에 이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한 60만 채 정도 차지합니다. 거기에 유유부지, 그리고 신도시 특별법, 그리고 기타, 그린벨트까지. 그러니까 그 8월에 이제 공급과 관련된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요 5개 정도 되는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은 특히 서울에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하는 형태는 물론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만 그래도 실제 임기 내에 250만 호 범주 내에 포함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공급계획 발표한 게 2018년이고요. 사전차역한 게 작년입니다.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정비사업은 더 오래 걸립니다. 정비사업은 뭐 구역 지정 받고 실제 준공 이주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의 평균 시간이 필요하고요. 유휴부지 계획도 보시면 노원 태릉 부지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과천 부지 결국은 철회됐죠. 지금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 용산 일대 역세권 부지 도대체 언제 공급된다는 건지 정부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택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계획이 그나마 5년 이내에 공급량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고요. 정비사업과 신도시특별법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실제 공급될지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거기에 뭐 기타, 그린벨트, 공장부지, 공항 이전, 공원, 도로, 철도, 오피스, 사무 공간을 활용하는 이 대안 자체는 사회적인 진동이 더 큰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마인드맵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 내에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이슈는 이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에서의 뭐 금융 쪽에 이제 금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기 이제 하위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시장의 핵심이 되는 변수는 정부와 수요 공급 사이의 가격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보시면 이 부동산 시장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 수요 공급 그래프 상에서 이 균형 가격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택 수요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당장 대출 규제 완화하면 내일 수요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굉장히 공급은 비탄력적입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왜곡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택 정책을 할 때 크게 4가지 방향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모두 늘릴 수도 있고요. 수요와 공급을 모두 줄일 수도 있고 혹은 역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제가 이 제도 변화를 세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시점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당연히 수요 진작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기 시작과 동시에 현 정부와 비슷합니다. 이 대규모 공급 계획, 보금자리 주택지와 관련된 공급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방향에서 보면 수요도 늘리고 공급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미분양이 17만 채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거나 침체되어 있는 그런 국면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넘어와서 문재인 정부 쪽에 와서 보시면 처음에는 수요를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수요자를 억제하는 쪽으로 흘렀죠. 대출 규제 강화로 가면서. 그리고 이제 공급량은 처음에 사실 공급은 충분하다는 인식 하에 이 정비사업 쪽을 규제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심 쪽에서 공급이 안 되는 이슈로 흐르면서 가격이 계속 불안정한 양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세우고요. 그때부터 이제 공급에 주안점을 두고 2사 공급 대책까지 나오면서 물론 그 과정에서 LH와 관련된 이슈도 터졌죠. 그러면서 결국은 연평균 10% 가까이 폭등하는 그런 장세가 형성이 됐는데 그 근저에는 물론 유동성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수급 문제가 가장 크게 작동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다양한 제도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제 국정과제도 발표했었고 한 2주 전에 경제정책 방향도 발표했었죠.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보자면 결국은 수요도 진작하고 공급은 확대하는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규제, 강화됐던 부분을 정상화하겠다라는 표현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일단 세제 부분은 개편될 예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부담이 완화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합니다.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도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60% 수준까지, 다주택자는 부담이 더 덜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는 뭐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중과세를 안 하고 일반 과세 하는 형태로 이미 1년 뒤에서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은 그 현실화되는 속도 조절할 예정이고, 취득세도 사실은 다주택자 관련된 중과 부분 손댈 예정입니다. 다만 민감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재산세도 감면한 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실수요자 관련된 생애 최초자는 LTV를 80%까지 해서 한도는 6억 원까지 올려줄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다주택자나 뭐 혹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조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부분도 진작은 합니다만, 공급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확대 정책 250만 원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런 제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발견됩니다. 특히 다주택자 관련된 관점이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1주택자가 매도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시장이 잘 풀려면 기존 주택 시장의 물량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기존 주택 물량의 키를 쥐고 있는 건 다주택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도를 못하고 증여로 우회했고요. 그리고 이제 버티면서 조세 전가 부분을 임차인에게 혹은 새로운 매수자에게 전가를 했죠. 그리고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폐기 처분했고요. 거기에 취득세 중과하면서 팔고 다시 다주택자가 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놨음에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최근에 그 다주택자 사실은 완화하는 형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했으면 기존 주택 시장의 매물량들이 시간을 벌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빠르게 다주택자 관련된 관점들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매도해도 됩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됐으니까요. 일반 과세 합니다. 증여해도 됩니다. 여전히 선박지로서 작동을 하고요. 보유해도 됩니다. 보유세 깎아주니까. 그리고 임대사업자 활성화할 예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생임대인 도입하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겠죠. 다만 취득세와 관련된 것들은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만 공약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완화하겠다고. 그래서 매도하거나 다시 재진입하거나 혹은 보유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하거나 굉장히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쌓여있는 그 매물량 중에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2분기 기준으로 쌓여있는 매물들은 제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게 최상단에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들은 실제적으로는 공급량이 아닙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물량이기 때문에 신축이 반드시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의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당장의 수급 불균형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해소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뭐 분양가 인상 요인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지금 둔촌주공 얘기에서 뭐 25평제는 물건이 9억이 될 거냐 아니냐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수요자가 사실은 청약 경쟁률이 낮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둔촌주공에서 한 5천 가구가 나올 건데 그럼 청약 경쟁률이 미달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시장 상황은 MB정부와 좀 닮아있다. 수요도 늘리고 공급도 늘리는 쪽에서. 그리고 공급량 같은 경우는 지금 양도세 증가 완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매물량이 증가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허가 물량들이 확대되면서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수요자분들이 대기 수요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빈트가 어긋나기 시작했고요. 공급자 간에 결과적으로 경쟁이 일어나면서 뭐 분양가 할인을 한다든지 혹은 이자 호불제를 한다든지 이자 무이자를 한다든지 그런 혜택들이 나오면 공급자 간의 경쟁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수요 부분은 지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서 수요 증가 여지가 있고요. 거기에 갈아타는 데 있어서 1주택자도 갈아타기가 원활해졌고요.
다주택자도 갈아타도 되고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거래 회전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공급과 매물량이 확대되면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강남 지역이 그러면 이 옥석 가리기에서 결국은 떨어질 거냐? 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건 지금 외곽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상승 관점은 유효하다. 수급 불균형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됐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 사실은 현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굉장히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가 상승 부분도 당연히 실물에 해당되는 주택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자재값 인상으로 귀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압력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자율 부담이 늘어나면서 인위적으로 이탈되는 수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이렇게 속도감 있게 금리가 오를 거라고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다만 이 공급, 신축 공급 확대에 따라서 시장이 안정세에 진입하는 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빨라야 2023년 정도는 돼야 안정세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 다주택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다만 1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매도 관점이 그렇게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무주택자라면 저는 지금 매물량이 지금 고점에서 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앞선에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많이 좋은 분석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좋은 말씀들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약간 좀 관점을 좀 재테크의 관점에서 좀 살을 좀 붙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상고시대라는 말은 최근 들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신상고시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도 그렇고 모든 그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완연하게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물론 다 아시다시피 고금리 아닙니까? 일단은 뭐 돈이 돼야 뭐 투자를 하는데 지금 투자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맞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투자에 대한 대처법을 가져야 할지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신상고시대에 도래했다. 고금리가 고금리 고환율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지금 시중에 주택담보대출이 뭐 7% 이상 가고 뭐 8% 간다, 뭐 연내 뭐 10% 간다 이렇게 말 나오는데, 집을 사는 거는 너무 지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는 더더욱이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게 투자에 대한 걸 완전히 포기하느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투자라는 거는 또 항상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환율도 오르는 시대에는 그럼 부동산의 기본적인 투자 패러다임이 좀 이제는 확연히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투자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상부 시대에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 거기에 두려움과 궁극적으로 위기감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넉넉히 있을 만은 없고요.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회를 또 한번 창출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된다는데 기존과 앞으로 변화될 패러다임은 어떤 게 있을까? 일종의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큰 폭의 매각 차익을 아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 임대 수익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쉬운 말은 물론 아닙니다. 금리가 높아져. 그러면 결국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이 신상부 시대 직전만 해도 그게 많이 통용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건물을 사든지 상가를 사든지 심지어 뭐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왠지는 다 아실 겁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값이 최근 뭐 한 3, 4년 내에 뭐 더블
배가 되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다 100% 이상 다 상승을 봐야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상가나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하지 않고서는 그 큰 수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와서도 돈을 많이 빌려주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금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아무래도 자기 자본 비율을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빌려서 돈 벌기는 지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듯이 이제 수익성보다는 아무래도 이제는 황금성의 시대가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우리가 현존 가치에 기반한 투자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만 사고 되팔아도 돈을 버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좀 봐서 비싸게 팔아야 될 수 있는 거, 그런 관점으로 좀 이게 좀 수고스럽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임대 수익률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얼마나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우량 임차인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게 아주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키 테넌트라든지 아주 핵심 임차인을 어떤 중요한 임차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상가나 빌딩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더 앞으로도 강화될 것 같다. 이게 신상구 시대의 대처법들인데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씩 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6가지로 왔는데요. 첫 번째, 지금은 경제 저성장 시대가 이제 신상구 시대도 힘든데 경제 저성장 시대까지 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해서 부동산도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최고의 투자는 역시 가장 싸게 사는 거다. 이건 안전마진의 원칙을 거기에 충실한 거고요. 네 번째, 가공하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고부가치 창출. 그리고 다섯 번째, 정부 정책 오늘 말씀 나왔죠. 정부 정책을 또 잘 활용하면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부동산 유형별로 제가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저성장 시대. 여기 보시다시피 1990년만 해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 갔었죠. 그리고 점점 계속 경제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경제 후진국,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다면은 그게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무한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성장 시대는 이미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미 확보해졌고 점점점 그게 고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30년에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궁극적으로 이제 뭐 제로 성장 시대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시대에서는 과거 같은 그런 이렇게 뭘만 사두면, 뭐만 묻어두면 다 돈이 된다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상고 시대와 상관없이 경제 저성장 시대는 이미 그걸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개발도상국처럼 아파트를 사던 상가를 사던 건물을 사던 오피스를 하던 경제가 성장하면요, 거기에 많은 수요가 되고 소비가 되고 가처분 소득이 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비싼 것도 얼마든지 이걸 받아줄 수 있는데, 지금은 점점 이제 그러면 경제가 이제 안정화됐기 때문에 저성장을 받기 때문에 과거같이 그런 투자는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경제 마인드를 좀 거기에 저성장 시대에 맞춰 바꿔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했던 포트폴리오 이론에 이제 더 충실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1981년도에 미국의 제임스 토빈 교수가 처음에 말했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이게 결국은 분산 투자를 이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를 대비하신 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러 가지 다주택자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 분산 투자를 좀 많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분산 투자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안전마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마진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100원짜리를 50원에 살 수 있으면 이미 수익을 많이 남긴 거 아닙니까? 그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투자가 아닐까, 상식적으로 보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이런 신상고 시대에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때가, 그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은행에서 이 자산가들 컨설팅하다 보면은 상담하다 보면 그분들이 아 이거 뭐 이런 뭐 너무 이렇게 막 집값 건물가 오를 때는 오히려 아 이거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원하시는 분 있는데 아 이게 무슨 경제가 좀 안 좋게 풀리거나 어쩔 때는 저도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그때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기회가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좋은 부동산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위기 때가 또 기회일 수 있다는 게 역설적이죠. 세 번째 여기 비슷한 겁니다만 가치 투자. 얼마 전에 지금 뭐 워렌 버핏이 뭐 264억 원의 점심 식사 값을 그렇게 하고 그걸 기부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이게 뭐 미친 거 아닌가?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큰 돈을 주면서 뭐하러 점심 먹는데 뭐 어떤 거기에 무슨 뭐 노하우를 뭐 뭔가 주겠죠. 비법을 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좋은 팁을 주든지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뭐 그렇게 해서 돈 벌 싼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도 얘기한 게 가치 투자 원칙입니다. 그게 1달러 집에 40센트에서 하는 거라고 하듯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위기라고 말이 나올 때 거기에 맞춰서 안전마진 원칙,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항상 그런 관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금매물은 당연히 나올 거고 경공매, 부실채권, NPL, 뭐 대물변제, 미분양도 나올 거고 말이요.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또 개인의 여러 가지 뭐 자산가들이 많이 또 선호하는 매물이 상속매물이라고 있습니다. 뭐 상속세를 못 내서 절감돼서 금매물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제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재테크의 관점에서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뭐 사람만 성형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나 이제 부동산도 좀 성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손을 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하고 또 고가공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빌딩에 대한 건 리모델링 많이 하죠. 주변에 보면. 뭐 옛날 건물인데 상권은 좋아요. 근데 임대료를 많이 못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조금만 해서 리모델링을 손을 보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한 2, 3억 들였다면 그게 10억 이상의 가치 상승을 가져오더라고요. 특히 상권 좋은 곳에 노후화된 빌딩은 이거 아주 그냥 재테크에 아주 그냥 딱 적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왔다 값싸게 나왔다면 과감하게 매입하고 거기에 가공을 해서 리모델링 한다면 훨씬 가격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토지에 대한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이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를 예쁘게 좀 다듬고 화장 작업, 그 다음에 정지 작업, 논나피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부동산도 충분히 가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은 앞선에서 많이 말씀 나오셨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아시다시피 이제 항상 5년마다 지금 바뀐다는 말 있죠. 냉탕, 온탕, 냉탕, 온탕.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을 잘 익혀두고 잘 활용하시면은 항상 그 혜택과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바로 엊그저께 부동산 대책을 첫 번째로 내놨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꼼꼼히 봐주시면은 분명히 거기에 어느 정도 답도 나오고 거기에 어떤 재테크의 기회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정책 중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것들 중에 가장 핫한 게 중에 하나가 바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특별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나왔죠. 상생임대인 제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탈출구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정부 정책은 꼭 이게 뭐 나쁜 쪽이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동산 유형별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아파트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있는데 지금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생임대인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좀 이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 기존 같으면은 뭐 탈출구가 안 보이는데 지금은 뭐 양도세도 중간에 유예가 지금 됐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뭐 분양이 뭐 어려울 수 있고 이럴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자리에 있는 좋은 부동산을 청약받을 수 있는 더 확률이 높아지는 시대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청약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면서 좋은 곳을 좀 짚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지방법마다 최근에 보면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쪽에 아파트가 지금 난리인 게 막 미분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공급 과잉만 보시면 되는데 주의할 건 항상 공급 과잉.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곳들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두시면 보고요. 그게 해소되는 게 뭐 통상 뭐 2, 3년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는 시점에선 물론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밑에 뭐 제가 뭐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보면은 제일 뭐 말씀 나오는 것들 바로 우리 그 신도시 택지개발된 상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정착되는 데는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투자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관점을 충분하게 검토하시네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피스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새 오피스텔이 좋고요. 역세권이 아니라 초역세권이라서 아주 전철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은.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공급입니다. 왜? 오피스텔은요 서울에 있는 짝투리 땅 요만한 막 300평만 되면 오피스텔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오늘 오피스텔 임대를 잘 맞춰놨는데 내일 옆집에서 오피스텔 또 하나 들어서면 바로 임대료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실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공급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너무 길게 가지하는 것보다 짧게 가지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는 뭐 다른 거는 다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토지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장기 투자의 관점은 제1번은 항상 개발에 대한 호재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떤 시기든 개발 호재, 뭐 도로든 뭐 지하철이든 뭐 어떤 시기든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곳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개발 호재를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맹지 같은 거는 특히 조심하시고 그런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토지에 대한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는 또 다른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절대 개발에 대한 호재를 확실히 확인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진행에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의 권대중 교수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미나가 벌써 세 번째 세미나를 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제가 지금 주택공급 혁신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전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규제를 좀 풀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급 혁신은 규제 완화가 바로 공급 혁신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7, 8월 달 중에 이제 주택 공급 관련돼서 발표를 하겠지만 오늘 나오신 국토교통부 팀장님께서 아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이은영 또 윤지혜, 김동원 세 분의 그 발표자 내용이 조금 색다르면서도 방향성은 같은 것 같습니다. 이은영 책임연구원은 아주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노래 제목처럼 부동산 시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뜨거운 감자처럼 정책의 변수가 굉장히 시장을 좌지우지합니다. 역시 그 향후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윤지혜 그 수석 연구원도 주택 공급 수요 측면에서 분석을 하셨는데요. 시장이 올해는 계속 오른다는 얘기를 해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2023년부터 이제 안정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점점 시장은 경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원 한한행 센터장님 발표하신 내용도 앞서 이야기했던 두 분과 어떤 동서 이야기의 방향성은 같으면서 이 투자 전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세 분의 발표를 여러분들 다 들으셨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 경제로 가는 방향수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토론자 5분을 모셨습니다. 순서는 시간이 많이 좀 지체돼서 한 3, 4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지면은 뭐 12시를 넘겨야 되는데 토론 시간이 20분도 안 남아서 팩트 있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오신 입법조사관님 장경석 조사관님께 마이크를 드려서 오늘 토론 세 분의 토론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일하고 있는 장경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 좋은 발표 잘 듣고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 변동과 관련된 저도 이제 고민도 많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토론 드릴 거는 그 개별 발표문에 대한 토론보다도 제가 이제 어떤 그 국회에서 좀 일을 하고 있고 지난 한 10여 년 이상 13년간 제가 이제 요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어떤 변동이 있었던 그런 것도 몇 번 있었고 이제 그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지난 정부에서 아무래도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규제 중심이었다는 거는 확실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 변동 이후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걸 이제 정책 변동으로까지 가져갈 것인가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20몇 년간 이게 정부 정책 변동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사실 이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것들이 사실 그 정부의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전환하기 어려운 거죠. 웬고하니 사실은 정책 변동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전 정부의 어떤 과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를 현 정부가 떠안아야 되느냐 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관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거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탄핵 그런 이제 정국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사실 부동산 경기가 이제 화랑이었거든요. 2016년 초부터 좋았었는데 브레이크를 걸지를 못했었죠. 그러다가 2016년 11월 달에 한번 규제지역 선정했던 거가 있었고 또 정치적인 변동이 있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2017년도 6월 달에 와서 6.17 대책, 6.19 대책, 6.17 대책을 통해서 어쨌든 규제 정책을 썼습니다만은 좀 시점이 많이 이제 늦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들도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만료가 되는 7월 말 8월 초에 이제 전월세 시장과 관련된 그런 이제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엊그제 이제 그런 대책들을 중심으로 발표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획기적으로 좀 전환하기는 좀 쉽지 않더라.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제 정책 결정자들의 어떤 고민이 있을 거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 주택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집을 살려고 전월세 시장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죠. 아까 이제 이동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난 한 4, 5년간 2배 이상 서울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집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볼 때는 정책 금융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도시 기금 그걸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기금이 이제 연간 규모 자체는 한 7, 80조 되고 연간 쓰는 건 한 2, 30조 되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못 쓰고 있는 돈이 더 많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리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주택도시기금 1%, 2% 수익 정도만 있으면 기금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금을 좀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뭐 시장에서 모기지라든지 뭐 이런 정책 시장에서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조금 더 지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주택도시 기금 지원 받는 거 보면은 뭐 굉장히 찔끔찔끔 이렇게 지원해주는 수준인데요. 그걸 조금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좀 자가반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일단 이제 그 정책금융 중심으로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금융은 지금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보존하고 있죠. 보증 여력이 국가 예산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지금도 뭐 임대주택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좀 이걸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김성환 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그 책임 부연구원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박사님 말씀 주셨던 거 굉장히 저한테도 귀감이 되고 많이 도움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오늘 정책 포럼의 제목이 오를까 내릴까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두 분 박사님께서 오를까 쪽으로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저는 약간의 그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춘다라는 측면에서 내릴까 쪽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른다 내린다라는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연구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균형을 맞춘다라는 측면에서 내릴까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가장 큰 거는 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뭐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미국의 연준에서 나오는 수치 모델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4%, 많게는 7%까지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지금의 인플레 수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뭐 물론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금리 수준보다 반드시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뭐 이런 측면은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그 전제 자체는 외화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보다는 그래도 높은 수준의 금리 수준 유지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느 정도 기조가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금리가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상당히 선제 반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담대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5%, 6%, 7%대까지도 상품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거를 뭐 실질적으로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받다 보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명목상으로는 7%대 상품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작년 혹은 재작년에 샀던 내 친구가 내는 원리금과 지금 내가 그 정도의 가격을 생각하고 은행에 갔을 때 한 달에 내가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시장에 진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안정되어 있겠지만 새로 진입을 하려는 수요가 조금 제한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기다리셨는데 청약을 기다리셨든 뭘 기다리셨든 가격이 내릴 걸 기다리셨든 최근 한 5년 동안의 상승장을 보면서 기다리셨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아주 높은 금리를 부담을 하면서 신규로 새로 이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주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인도 많이 빠지고 이런 자산시장의 하락세가 동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자산시장의 하위시장의 하나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이
독야청청 혼자서 지금 오른 것보다 더 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어려워질 거를 예상했는데요. 다음 달에 우리나라도 금리가 아마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복리로 계산했을 때 연 10%의 수익률, 연 12%까지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 수익률이 2배 되는 시점이 8년이 안 걸립니다.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을 사서 10억 되는 게 연 12% 수익률로 복리면은 한 7년 반, 8년밖에 안 걸립니다. 금리가 올라간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환 의원은 아마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최양수 교수님, 우리 건국대학교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쪽에 아주 최고의 전문가인데 21일 날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됐는데 오늘 분양가 상한제 얘기는 발표되지 안 나왔어요, 그죠? 곁들여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최양수입니다. 앞서 우리 세 분의 발표자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이 포럼을 이제 주최한 아주경제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사실 1년 중에 보면 방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이제 기자분들하고 이런저런 어떤 얘기들을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되게 아주 노멀한 얘기들도 대부분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사실 보통은 이제 언론사의 저녁 기사 마감이 보통 한 5시 정도니까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대부분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무슨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또는 무슨 현상이 시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주어입니다. 근데 목적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오늘 쓸 기사에 대한 방향이 이미 결정이 됐으면 코멘트 하나 따는 거라면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진짜 제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 한번 들어볼 거냐고 얘기하면 그렇게 끄덕이는 분들도 있고, 야, 사실은 교수님 이미 어떻게 쓸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결정을 했고, 다른 어떤 패널이나 다른 교수님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다른 전문가한테 많이 물어보고서 마지막으로 전화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오를까 내릴까가 주제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시 변수는 결국엔 선행일 것이고, 시장은 현재일 것이고, 정책은 후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어떤 정책이 변하면 그것이 시장을 얼마나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정책은 언제나 후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역시 그것조차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도덕이 최소한이다시피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는 겁니다. 당연히 정책은 후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변화되는 모습들은 어떻게 본다면 그건 현실인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또 다른 거시적인 변수, 부동산도 결국에는 자산의 일종입니다. 주식의 변화율이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의 변화의 사항이 조금씩은 다르거나 또는 국지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부동산 114의 윤지혜 우리 연구원께서 공급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역설을 하셨는데, 공급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에 대한 어떤 것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주 지속적으로, 또 서울시에서도 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급은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급을 많이 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또는 공급을 덜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이러한 공급이 중요한 점으로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쨌든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잘 돼야 되는데 그 공급이 소위 말하는 일리저러브, 즉 불가역적인 공급이 되어서 서민들이 주택의 숫자가 모자라서 집값 걱정을 안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아마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사실 우리 좌장께서 권대중 교수님께서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했지만 정책은 후행이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분양가 상한제를 만약에 완화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집값이 이 시장에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DSR하고 DTI를 갖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금 완화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DTI나 DSR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 아마 차주 입장에서 셀프 LTV를 조절할 겁니다. 예전에 100만 원 내던 이자를 내던 사람이 지금은 180만 원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빌리는 어떤 그 대출의 한도액이 스스로 아마 제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약간 조금 그것이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 얘기가 아니라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 환경이 그 셀프 DTI 또는 뭐 LTV를 조정한다는 게 좀 가슴이 닿네요. 네 번째는 우리 고종환 대표 소장님께 마이크를 드려서 오늘 토론 내용 또 발표 내용 좀 듣겠습니다. 이렇게 아주경제의 토론에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먼저 그 이은영 이런 오늘 주제 발표 내용이 저는 돋보였고 많은 공감된 부분이 있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이종혁 공익중개사 회장님께서 또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 앞으로의 정책도 그렇고 시장의 건전화 또 산업의 활성화 이런 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세 가지만 좀 간결하게 요점 위주로 저는 좀 본질을 좋아합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실타리처럼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미 선진국은 10년에서 20년 전에 충분히 경험했었고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지금 굉장히 윤석열 정부도 비교적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권대중 교수님께서도 깊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모든 어려움에 근본 문제가 있다면 저는 해답도 있다. 다만 정답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때 마침 우리 그 박진호 팀장이 옆에 계시니까 꼭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부동산의 정답은 없지만 최적화된 해법은 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짧지만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시고 또 반영해 주시고, 오늘은 정책 얘기와 그 다음에 수요자 입장에서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그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발제자도 그렇고 지금 저 앞서 발언한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이제 시장이 변화하는 시점이 왔고, 그래서 정책도 그리고 우리 수요자의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그게 오늘 주제인 듯 합니다. 그리고 부제가 붙어 있는 게 이제 올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관리 관점에서는 정책도 그렇고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 공통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시장의 저는 현황과 전망과 전략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또 중복된 부분은 좀 최대한 생략하면서 간결하게 한 줄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7년째 상승하고 있고 이제 조정기, 제가 볼 때는 결정적 전환기에 저는 진입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 86년 이후에 부동산의 경기 변동 사이클을 보면 5 내지 7년 정도 상승하면 4 내지 6년 정도 하락하는 사이클이 발견이 되는데, 2014년부터 올랐으니까 진단하면 지금은 7년째 오르고 있어서 올해가 신체에 비유하자면, 저는 사람이 신체에 비유하면 적어도 허리와 가슴을 넘어서서 어깨는 넘어선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점 국면이고 변곡점이 임박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 추가 상승하더라도 어디 정도 남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뭐 자이언트 금리라든지 고물가 고금리 여러 가지 이런 고환율 상황을 보건대 내린다면 오히려 가슴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나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폭락론과 폭등론입니다. 원칙이 전문가들이 저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부동산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도 보면 깜짝 놀랐는데 그냥 폭등한다 40% 계속해서 오른다 또는 40% 폭락한다 이런 얘기는 경제학적 근거가 저는 다른 건데 제가 그래도 한양대에서 박사과정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 2년 정도는 이제 하향 안정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고 2, 3년, 3, 4년, 4, 5년 전 다만 이 서울 지역은 2040년까지 집값의 상승 추이는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한 줄씩 줄이는데도 시간이 깁니다. 우선 또 다시 요약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부동산 경제학 교과서의 10가지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르고 저르할 일이 아니고 첫째는 수요 공급,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금리와 유동성인데 과거에 금리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가격에 미치는 기여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4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서 유동성이 증가해서 집값이 올랐다. 공급 부족 속에 저금리와 유동성 이게 이제 정반대 상황이 가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좀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정부는 규제 일변도 공급은 등한시한 채 규제 일변도 이 정책의 실정이 가격의 폭등을 불러왔는데 이제는 당연히 시장 친화적이고 무조건 찬성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전환기에 맞았다는 점은 좀 다행스럽고 이제 집값이 하향 안정될 국면에 들었다. 그런 결론을 좀 드립니다. 이제 정책 쪽에 제안을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우선 약기노 팀장이 나와 계셨으니까 세 가지만 그냥 한 줄로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정책의 방향은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두 가지 다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오르나 디테일에서는 좀 보완할 점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데 무조건 늘린다 25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다 아는데 뭘까요? 지역별로 연차별로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10년의 장기 로드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은 어떻게 이 어려운 주택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이 답은 지역별 연차별 우리 국민들은 아파트를 원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자꾸 빌라나 이런 걸 제공하면서 양적으로 충분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곳에 살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서울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려서 이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서울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생활권별로 그래서 이 우리 MZ하는 연끌하는 젊은이들이 기다리면 도대체 언제 어느 정도의 작업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몇 평의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를 오늘 팀장님 계셔서 간곡하게 제가 좀 건의하고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좋은데 이게 한 5년 후에 입주합니다. 잠실주공 5단지도. 그때는 윤석열 정부는 끝이 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3,900세대의 엄청난 이 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잠실과 송파와 강남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반드시 구분해서 1번 전세 가격이 1차 가격인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면 2차 가격인 매매 가격은 자동으로 안정된다는 게 부동산 경제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이쯤 좀 줄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10년 지역별 연차별 장기 로드맵 계획을 세워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달라. 재건축 재개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단기도 아니죠. 4, 5년이면
주택 전월세 시장의 불안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저는 또 순환 재개발이라든지 있습니다만 이렇게 줄이고 수요자 맞춤형 전략은 그냥 간단하게 하면 고주택자를 이제 기다리면 내 집 마련 계획이 올 것 같습니다. 아주 현재적인. 그러니까 여기 3기 신도시도 있고 또 윤석열 정부의 도심에서 신규 아파트가 많이 쏟아집니다. 이걸 좀 노리는 게 지금은 무리해서 집살 때 아니다. 1주택자인 경우는 그냥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 그 다음에 2주택자인 경우는 저는 그래도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좀 줄이는 게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줄 때 슬림화하고 다운사이징 하는 게 지금은 투자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서 걱정 국민에서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산관리 전략이 아닐까 봅니다. 좀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길었다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얘기 중에는 우리 국토교통부의 김성환 팀장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주택 공급 혁신위원회하고 또 이제 규제 지역이 지금 분양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111군데인데요. 주택 주정심 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좀 기다리면은 우리 고종환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발표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러서 오늘 발표자 토론자 얘기를 종합적으로 김성환 팀장님께서 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 TF 팀장이고요. 저희 과가 만들어진 지 이제 30일 지났습니다. 100일 내 250만 호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이미 20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80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50일 정도 남았는데 정부 우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지적하셨지만 과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게 가격의 안정인지 아니면 매매의 안정인지 뭔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안정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와서 일을 해보니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수요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인 대책이 가능하지만 패닉 바잉, 패닉 셀링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부분이 있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긴 호흡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안정성에 대한 담보를 바로 공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급 대책이 그러면 안정성을 줄 수 있느냐, 결국 시장에서 작동 가능하느냐를 가지고 아마 시장이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동 가능한 대책을 검토드리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5년을 관통하는 공급 대책을 만드는데 그동안의 정책들이 사실 수요를 어느 정도 많이 외면했다라고 하는 걸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분양주택을 원하죠. 임대주택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벤츠 승용차를 갖고 싶지 벤츠 임대차를 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좋은 집을 갖고 시골에 살지언정 서울 강남에 집을 갖고 싶지 서울 강남에 임대주택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심리라는 것이 있고 또 도심에 대한 거주, 또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급 대책을 브레이크다운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만드는 데 최대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다양한 장애 요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장애 요인이 보면은 사업성을 제한하는 것이 있고 절차를 제한하는 것이 있고 갈등을 유발하는 규제들이 있어요. 다양히 부담금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나 아니면 교육부의 각종 영향 평가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보상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 요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알파라고 하는 부분이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이룩하는데 공급적인 측면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한 대책을 정부가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믿고 예, 정책이 나가는 방향을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향성은 아마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주택공급혁신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주택공급 TF팀이 있습니다. 그 TF팀에 이제 세 파트가 있는데 신도시, 또 정비사업, 또 재고주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택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택 형태가 공급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저도 참여하고 있지만 첫 회의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말, 주택시장 정상화라고 하는 말이 기준이 뭐냐. 그게 애매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마 미래 예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발표자 3분과 토론자 5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내에서 한두 번만 제가 그 질의응답이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이름만 밝혀주십시오. 주최 측입니다. 네, 마그랜드 부동산부 김봉철 기자라고 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박진호 팀장님께서 이제 국토부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저런 분담금에 대한 인하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업 분담금이라든가 교통영향 분담금을 낮추겠다는 방향은 저희가 좀 이해를 했고요. 어떤 그 250만 호의 어떤 숫자적인 접근보다 전체적인 틀에서 제도 개선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나 그 공공기관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희가 이제 뭐 분상제나 이런 것도 발표를 했지만은 그 분상제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결국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금리 인상에 따른 뭐 자금 부담이나 이런 게 매우 커지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금을 낮출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뭐 지금 계속 뭐 재건축 재정비 관련해서 뭐 안전진단부터 해서 아니면은 뭐 재초안 이런 문제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어떤 수익성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터치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계속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대책들이 공공 위주로 너무나 이루어져 있고 그 사업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공공에 한정해 왔습니다. 공공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선하고 민간이 참여를 하면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계속 그런 정책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그 저희 공급 대책의 가장 큰 또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간의 활력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절차적인 어려움들, 그 다음에 보상과 관련된 그런 어떤 장애 요인들의 해소, 그리고 민간 자체의 사업성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부담금들의 완화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마이크 좀 받아주세요. 우리 고민중개사 회장님. 예, 중개사협회 이명혁입니다. 저는 오늘 장경석 입법조사처 조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우리 그 장경석 조사관님과 같이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좀 전에 김용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사실은 주택 매매 시장도 안정화가 되거든요. 전월세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주택 매매 시장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7, 8월 달에 의해서 실질적인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그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이 당연히 상승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공급 지금 250만 호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시기는 앞으로 빨라야 3, 4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인가 7년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책이 혹시나 조사가 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이 잡히겠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전월세 그 계약갱신 청구 제도가 2020년 7월 말에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분들의 어떤 계약이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에 따르는 효과들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법을 제정할 당시에 법을 개정할 당시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될 거다라는 거는 어떤 정책 당국이든지 다 이제 알고는 있었던 건데 결행을 했던 것이죠, 입법으로서.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거로 예상이 들지만 하나의 제도로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워낙 강했고, 정치적으로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총선 결과가 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영향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좀 해가지고 그에 따르는 효과들을 좀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건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좀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국토부 이런 쪽에서 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에 그 상생임대료 제도나 또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또 분양 물량을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주 조건을 또 없앤 제도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분양 물량이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3년에서 5년 동안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데 이걸 줄이거나 또 폐지해서 입주 물량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 어제 20일 날 발표한 것도 일부 발표가 됐습니다. 주택 공급을 그 국민들은 250만 원 플러스 알파가 5년 동안의 입주 물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혁신위원회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밑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이 1년에 한 15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15만 원, 20만 원 가까이 되고 공공이 주도하는 게 나머지 한 20만 원 돼서 45만 원 정도 공급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250만 원 플러스 알파는 적어도 인허가까지는 가자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신도시를 건설할 때 토지 보상부터 지구지정에서 토지 보상부터 택지를 개발하고 인허가 내고 이 건물을 지어서 입주 시점은 적어도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별로 이제 신도시에 있는 물량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일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의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이주 물량 어떨 것이냐, 이건 인수위원회에서도 일단 스크린을 그렸어요. 저도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당장 손에와 잡히고 가슴에 와 닿는 입주 물량을 원하지만 그거는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250만 원은 분명하게 그 5년 이내에 그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인허가까지는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2, 3년 내에 단기적으로 입주 물량도 나올 수 있고 또 3, 4년 내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그 국민들이 시장 안정화에서 급하게 서두른 거 아닌가. 또 우리 이 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는 금리가 오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물량을 인위적으로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 주택 시장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정화될 수가 없어요. 저도 40년 가까이 이렇게 업계에 있으면서 바라봤지만은 가장 뜨거운 감자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를 하셔서 국토부에 나중에 질의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라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교수 말씀에 있어 제가 간단하게 좀 한 30초만 얘기할까 합니다.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는 저기 한국자산관리연구원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아시아경제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소장이 되면 고소장이 됩니다. 좀 웃어주세요. 네, 원장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박진호 팀장님께서 홍 교수님이 행정부에 이렇게 투획하냐 하시니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생략하고 제가 중복되는 것은 조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택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정책학을 저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장 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정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 걸 뜻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택 정책의 두 번째 중요한 목표는 역시 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방점이 있고, 세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주거 수준의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이유도 낡은 노후주택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도 보니까 20년 이상의 40% 이상이 있던데요. 이런 것들을 대한 국민들의 주거 수준, 주거 행복, 질적 수준을 이 세 가지가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는 거죠. 비난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걸 윤석열 정부도 잘 반면교. 그 다음에 주택기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싼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자 누구나 말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산인데 주택도시 기금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70조, 80조에서 저는 100조 이상, 150조 이상으로 늘리면 많은 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서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영국에서 독일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토지 비축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3기 신도시, 무슨 시도시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이것만 잘해도 양질의 주택, 그러니까 LH를 통한 대규모의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결국은 신규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저렴하게, 그리고 우리도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네,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정책 방향도 바뀌었고요.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안정시키지 않겠나. 윤석열 정부가 운 좋게 그래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예측도 저는 몰래 합니다. 이 시장 안정화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시장 안정화냐? 국가와 국민을 위해야 되고, 또 특히 주택은 의식주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걱정하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정부가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양규현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이종혁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주경제 그 가족 여러분도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하신 발제자 세 분과 토론 다섯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